일단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정 대표님께서 모병제하고 징병제 각각 뭐 대표적인 장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징병제의 가장 큰 장점은 평등의 정신이 있겠죠. 예, 평등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고요. 누구든지 다 군대를 간다. 그렇죠. 뭐 신의 아들이 아닌 이상. 예. 예. 근데 가끔 신의 아들이 왕왕 많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게 우리 사회 예. 굉장히 또 이제 그 예, 뭐 불화를 조장하는 공정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모병제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반면에 자발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징병제, 모병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징병제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고 모병제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뭐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 현대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이게 뭐 4차 산업혁명까지 맞물리면서 그 추세가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징병제는 일종의 좀 대군 국방력의 근간을 많은 병력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근데 이것이 이제 전쟁의 양상이나 국방의 양상 그리고 그 성격과 목표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병력 유지에서 이제 무기와 장비 이런 위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징병제를 계속 고수할 경우엔 거기 기회비용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징병제 유지에 따른 이제 기여비용이 한 15조 원 정도에 달한다. 예를 들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엔 뭐 한 20조 원 안팎 정도의 이제 국민 총생산 이제 그 증액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대식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모병제로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징병제를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람 잘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빠른 시간 내에 프랑스를 유럽의 강국으로 이끈 데 베이스는 징병제입니다. 징병제죠. 그 전까지는 주로 용병 어떤 직업인데 오로지 돈을 위해서 종사하는 군대였다면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병역의 권리를 부여한 시스템으로 나폴레옹이 성공한 예가 있고 뭐 우리 동양권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과거에 어떤 무사로서의 사무라이만 칼을 찰 수 있던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총을 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한 예도 이제 구일본도 그걸 통해서 쉽게 대군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요. 네.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돈 없는 집 자제들이 군인이 되고 돈 많은 집 권력 있는 집 자제들이 이 권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있는 자 안전하고 그다음에 결국 그들이 전쟁을 결정하면 나가서 죽는 거는 그것을 노동시장으로 받아들여서 취직한 사람들이 없는 집 자식들이 가서 죽고 이 모병제는 그런 정의의 원칙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군의 하나의 어떤 독립된 집단처럼 이렇게 뭐 나라 안에 작은 나라처럼 이렇게 갈 경우에 모병제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분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단 말이죠. 예, 어떤 또 하나의 나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원래 모병제에 그런 요소가 원래부터 있는 거죠. 모병제 자체가 그런 위험성을 내포 사실 이 현대사회 모병제의 역사가 그닥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한 것을 봐서도 딱 알 수 있는 건 징병제냐 모병제냐가 이것이 단순히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존의 기본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병제를 제가 비판한 것처럼 됐는데 징병제를 한번 골탕 먹어 볼까 싶어요. 우리나라 징병제가 조선시대는 차치하고요. 예. 적어도 정부 수립 이후에 국민 개병제의 정신에 따라서 우수한 자원을 군이 징집하는 거잖아요. 우수하지 못한 자원은 민간복무, 대체복무 이런 걸 하게 했죠. 아니면 면제를 해 주거나.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그런 원래의 평등의 원리에 맞게끔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서 군이 필요한 인재를 데려다 쓰는 방식으로 지난 70년간 그렇게 유지됐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대한민국의 징병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점을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 이 1950년 6월 25일 그 6.25 전쟁이 개전 당시에 남한에는 약 10만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지금 병력 60만 이상 70만 80만까지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1년 통해서. 사이에 그 당시에 뭐 그때부터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했던 거죠. 좀 어떤 우리가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시작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미측하고 어느 정도 실링을 뒀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의 병력을 유지해라. 근데 당시 이제 53년도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표준 모델로 두고 쭉 이어져 왔지만 인원을 어떤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 병역의 기간을 줄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병력의 감축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징집이 그 정말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냐는 거죠.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그 토론을 몇 가지 좀 봤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건축학과 전공자가 블로크 짓고 있고 생물 전공자가 잔디 뽑고 있는 게 이게 징병제의 문제다. 적재적소 사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쓰려다 보면 공정평등에 이렇게 위배되는 그렇죠. 뭐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코너링 잘하면 꿀보직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저는 그걸 꼭 그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불만 요소 그다음에 이게 어떤 능력 대비 적재적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개선돼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징병제는 사실은 저는 뜻은 이제 개병제, 국민 개병제, 징병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찬성이에요. 예. 평등을 중시하는 그런 저희 평소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겪은 이 국민 개병제, 징병제가 정말 징병제답게 운영되었느냐? 병력 기피, 병력 면탈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뭐 신의 아들은 군대 안 가죠. 뭐 그다음에 뭐 또 누구의 아들은 또 뭐 사회복무, 대체복무로 빠지고요. 신의 아들은 면제받고요. 어둠의 자식들만 현역 가는 그런 식의 제도를 반세기 동안 한 게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제가 그 7사단의 그 화천의 그 1050고지에 있는 독립중대로 처음에 이제 소총수로 배속을 받아서 갔는데 132명의 중대원 중에 대학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2밖에 없었어요. 그 전방에는 고학력자가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자원이라고 해서 행정병으로 중간에 뽑아 쓰고 뭐 그것도 있지만 다 빠지는 거예요. 후방으로. 하여튼. 그리고 전이 왔다가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빽이 있으면 바로 연대본부로 다 빠져요. 제가 본 군대는 그거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개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개혁이 되었습니다. 진짜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못 믿겠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오다 보면 많이 그 일반인 분들도 뵈면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미국 이민 가신 분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은 자기 이민 떠난 그 해에 항상 머물러 있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머물러. 그러나 명확하게 저도 늘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바로 그 적재적소 원칙을 우리가 병들에게 못 적용한다는 측면. 그 부분은 명확히 안타깝고 그게 꼭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비군인데 저희가 뭐 박사도 그냥 일반 소총수로 이렇게 배치하고. 저 동네 예비군 했습니다. 예. 그때 아마 보시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뭐 국방 홍보원 이런 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소총수로 보내놓는 거죠. 얘가 트럭, 저 열린 트럭 뒤에 타고 그래서 입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잘 적재적소라는 일반적인 인사 원칙을 못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니 저는 뭐 그거에 불만은 없어요. 이제 동네 예비군 하면서 소집 통제 오면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니까 가서 닷새 동안 훈련 받아도 되는데 그 첨가물 가게 하던 총각 그 안경점 직원 이런 사람
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안경점 열어서 하는 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닷새 동안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 무슨 도시락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상한 거 주면 그거 먹고 있으면 옆에 직장 예비군들은 회사 차에 밥 차 와가지고요. 막 소고기국에 밥 먹고 있고요. 정말 저 서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게 국민개병제가 이게 뭐냐 도대체 현역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직 예비군까지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징병제라는 것은 징병제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징병제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모병제로 가자. 원하는 사람 군대 가게. 이런 생각을 좀.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네. 조금씩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국방부 장관 나오신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고 뭐 저희들도 많이 느꼈고 저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주로 예비군 부분은 뭐 예산이라는 거하고 많이 접촉이 돼 있고 예비군 숫자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뭐 몇백만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 경선에 2007년도에 나섰을 때 예비군을 2년으로 줄이자고 공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넘어가자고 당장 바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모병제 요소를 도입하자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하면 예. 야, 돈 들잖아 그런 얘기. 예,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걸림돌이고 이사장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국방개혁 2.0에서는 꽤 전향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방개혁 2.0이 약 270조 정도를 5년간 국방 예산으로 투자해서 그 여러 가지 한 42개 과제 정도를 시행하는데 그중에 그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비 전력을 보다 뭐 첨단화시키는 그런 항목에 어떤 예비군 훈련이나 작전 동원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도 뭐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우리가 국방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수를 좀 줄이는 부분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은 여전히 좀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아요. 50%가 넘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줄었죠. 예, 반대 의견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안보상의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예, 모병제로 예. 전환했을 때 예, 예. 또 현실적으로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그렇게 되면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예. 예를 들면 25만 명의 이제 그 직업군인에게 월 300만 원씩 주게 될 경우에는 그만 9조 원 정도 예, 연 9조 원. 연 9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올해 국방비의 20% 가까이 되는 이제 액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적정 병력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사병수를 25만 명으로 가져간다. 그럼 모병제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만 명 정도로 사병을 산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5조 4천 원으로 줄어들겠죠. 연간 인건비만. 예. 월 300만 원 3,600만 줬을 때 월 300만 원. 예. 근데 예를 들면 이게 2026년쯤에 그렇게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26년 경에 사병 1인당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연간. 예. 그러면 지금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0만 명을 그렇게 사병을 유지할 경우에 그럼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사병 인건비만. 예. 그러면 순 증가번은 3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부 수도 1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병력 수가 줄어들면 그죠? 장군 수도 줄어야죠. 장군 수 당연히 이제 장군 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간부 수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1인당 병력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급여 말고 다른 급여 거. 말고도 들어가는 거 비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당연히 무기와 장비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방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잘 계산을 해보면. 절감까지. 예. 굳이 늘리지 않더라도 병력수를 총 병력수를 30만 명으로 산정을 하고 사병과 간부를 15만 명 정도씩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방비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 실장님은 이 계산법에는 잘 찬성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300만 원을 주면 가고 뭐 200만 원을 주면 안 가고 이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돈 계산할 때 징병제는 뭐 일용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모병제는 평생 직장
그죠? 정규직. 그러면 앞단의 300만 원보다는 그 뒤에 호봉수 상승하는 분야를 봐야 되고 연금도 있죠. 연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연금에 해당 부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뭐 때문에 전역하고 나서 전역병 지원 제도도 이후에, 들어와야 예. 돼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모병제로 가서 직업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군내에서 이렇게 단체로 합숙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것이 이 어떤 단순하게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해답을 찾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하면 아까 처음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시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람 한 명 뽑을 때 월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렇습니다. 4대 보험, 뭐 노무관리 비용 예, 다 인건비, 들어가죠. 예,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비용을 생각을 해야 그리고 되겠네요. 지방에 있는 대학 징병된 사병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만 명의 그 징병된 사병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명을 이제 모병한 이제 군인들을 사병을 유지할 경우에 일단 양쪽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직업군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 준하는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부분은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해서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이것이 급격한 아주 큰 규모의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 지금의 이제 이 단순 계산만 놓고 보더라도 돈 문제로 국한해서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상황은 안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고 이것이 모병제를 택하냐 징병제를 택하냐가 목적이 아니고 국방이 목적이니까 국방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에 관한 문제지 모병제냐 징병제냐 놓고 먼저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